민주당은 왜 지지도가 추락할까? 글쎄요, 왜 추락할까요? 이제 총선이 8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지도가 추락을 하고 있다. 이것이 정계의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정치부 기자도 저에게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어제 생방송에서도 그 원인이 무엇이냐고 의견을 구하더군요. 저는 이재명 리스크가 깊어졌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사람의 질병으로 비교하자면 만성질환처럼 된 것이죠. 그런 판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과학이 괴담을 이겨버렸습니다. 민주당은 장외 집회를 계속했지만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방사능에 피폭된 우럭이 해역물 쳐서 남해안에 와서 잡힌다. 이런 괴담으로 쫄딱 망한 것입니다. 우럭이 해역물 쳐서 남해안에 올 일은 없습니다. 게다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이재명부터 국정농단이라고 못 박은 일종의 시비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속도로는 누가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것이냐의 싸움이었습니다. 그것도 대중은 국민의힘 손을 들어줬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강상면으로 대안 혹은 제2안 고속도로 안을 낸 것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안 것입니다. 이러니 국민의힘은 수혜가 났는데도 지금 민주당을 이기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도 감성의 정치에서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텐데 그럭저럭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그 전주 32%보다 3%포인트가 추락을 해서 29%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28%보다는 높았지만 1년 만에 최저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는 사뭇 다른 결과였죠. 1%포인트가 올라 민주당 지지율은 무려 44.3%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지지율이 맞는 것일까요? 29% 대 44.3%. 격차는 큽니다. 금요일과 월요일 정치권의 양대 조사기관인 한국갤럽과 리얼미터가 발표한 이 민주당의 지지율은 이처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러니 야권 내부에서는 물론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위론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이재명 사퇴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30%대 밑으로 떨어졌다면 사실은 대표를 바꾸는 것도 검토를 해야죠. 그러다가 월요일 리얼미터 발표가 나오면서 다시 안정론이 동시에 제기됐습니다. 시소를 부린 겁니다. 저는 MBC에서 두 기관의 조사 방식으로 인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갤럽은 100% 전화 민접으로 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비해 리얼미터는 유선 3%, 무선 97%의 자동 응답 방식 ARS로 조사를 합니다. 조사 방식의 차이로 인해 응답률 격차도 매우 큽니다. 전화 면접 방식의 한국갤럽의 응답률은 제가 찾아보니 무려 14.1%. 여기에 비해 리얼미터는 무선 ARS 기준 2.7%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전 녹음된 기계와의 대화 ARS에 비해서 살아있는 사람, 그러니까 면접관과의 통화 면접에 응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입니다. 결국 ARS 방식은 설문 참여 의지가 강한 정치 관여층이 주로 응답을 하고, 전화 면접은 상대적으로 중도층의 표심이 반영되기가 수월한 구조입니다. 정치에 냉소를 하는 중도층을 뺀다면 어느 정도 무관심한 중도층도 면접관의 질문에 호응을 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여기에다 응답자를 선정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이 갤럽은 통신 3사가 가입자의 연령과 지역, 성별 등 여러 특성을 기반으로 제공한 가상번호로 전화를 돌립니다. 하지만 리얼미터는 무작위로 산출한 휴대폰 번호로 조사를 시행을 하고 응답자들이 직접 자신의 특성을 입력하게 합니다. 상대적으로 응답자가 자신의 특성을
왜곡하기 수월한 구조인 것입니다. 나이를 속인다라든가 혹은 학력, 지역을 속인다라든가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구조인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로 한국 갤럽의 조사는 연령대, 지역 등 세부 표본의 데이터가 리얼미터에 비해 왜곡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무당층 비율이 지난 조사에서는 31%에 육박하는 등 과도하게 무당층이 집계되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자, 어떻든 민주당의 지지율은 점차 깔아앉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게는 그렇게 보입니다. 리얼미터가 예외로 보일 정도입니다. 여기에 김원경 비대위가 출범한 뒤에 아무런 성과를 보이지 못한 것도 그렇습니다. 이재명은 자신을 향해 날아드는 퇴진 요구에 대응을 할 목적으로 혁신위를 내놓았습니다. 그것도 이해찬의 사람이라는 무명 이래경을 내세웠다가 그만 그가 과거에 했던 이상한 발언들 때문에 낙마를 했습니다. 한두 건이 아니니 말입니다. 그 다음 이재명이 아주 고심 끝에 찾은 김은경은 정치를 정말 모르는 문외한이었던 것입니다. 그 김은경 혁신위는 누가 보더라도 친명일색의 조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출발부터 삐걱거렸습니다. 이재명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원고에도 없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느닷없이 말하자 혁신위도 불체포특권 포기를 첫 번째 혁신안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돈봉투 사건 등으로 검찰 수사에서 자유롭지 않은 민주당 의원들, 적어도 20명이 넘으니 말입니다. 이 의원들은 이를 보기 좋게 거부를 했습니다. 결국 김은경은 징계회피 탈당, 즉 꼼수 탈당의 경우에 복당을 제한한다 하는 두 번째 혁신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민영배의 복당은 박수를 받았는데 이제 와서 복당 제한이 말이 되는가요? 게다가 하필 이때 민주당은 김홍글의 복당을 결정했습니다. 당장 정치권에서 당 혁신과 민심의 정면으로 역주행하는 결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김은경 혁신위가 7월 초순까지 아무런 입장도 내지를 않자 혁신위 무용론마저 나왔습니다. 김홍글은 지난 2020년 4월 총선 때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당선이 됐죠. 하지만 같은 해 9월 재산 축소 신고와 그리고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뒤에 민주당에서 제명됐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것이 아니라 제명이 됐다는 겁니다. 김홍글은 그 무렵 김대중의 동교동 집 외에도 서울 강남의 아파트 2채를 갖고 있다고 신고를 했고 더욱이 강동구 고덕동 아파트 분양권을 감춰놓았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시세로 따지면 재산이 100억 원 이상일 것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김홍글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소득세로 불과 135만 원만 냈기 때문에 재산 형성 과정을 두고 갖가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무엇으로 돈을 벌었느냐? 소득세는 135만 원밖에 내지 않았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은 당시 비상징계라면서 김홍글 의원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곧장 꼼수 탈당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홍글은 만약에 자진 탈당을 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당에서 제명을 해주면 의원직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형식만 제명일 뿐 사실상 민주당과 김홍글이 합작을 한 꼼수 탈당, 꼼수 제명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판에 혁신위원장 김은경이 다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이틀 전 7월 30일 청년들과 가진 좌담회에서 노인 벼락 발언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것입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버릇인 어르신 폄하 발언이 또다시 나왔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은경은 이날 좌담회 모두 발언에서 아들과 나눴던 대화를 소개했습니다. 둘째 아이가 중1인지 2일 때 왜 나이 드는 사람이 우리 미래를 결정하느냐 하는 질문을 했다.
참 코미디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 질문을 하는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있습니까? 어른들이 왜 내 미래를 결정을 합니까? 하고 질문을 하는 중학교 1학년짜리 어린아이 말입니다. 김원경이 그러면서 한 말이 아주 재밌습니다. 이렇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평균 연령을 얼마라고 봤을 때 자기 나이로부터 남은 여명까지, 엄마 나이로부터 여명까지로 해서 비례적으로 투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엄마는 나이가 많고 여명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한 표만 주고 자기는 이제 중학교 1학년짜리 12살이니까 앞으로 엄청난 여명이 남아있으니까 80년, 90년이 남아있으니까 3표, 4표를 가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중학교 1학년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이 말이 중학교 1학년 아이가 한 말일까요? 아니면 김원경이 청년들과의 대화를 위해 지어낸 말일까요? 그 말 뒤에 김원경은 답을 내놓습니다. 되게 합리적이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 1표라 현실적 어려움이 있지만 맞는 말이다. 이게 왜 합리적입니까? 그리고 정치학책 한 권쯤을 읽어봐야죠. 민주주의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떻게 발전을 했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바쳤는지 조금은 공부를 해야죠. 보통평등 비밀 직접선거, 이 선거의 4대 원칙 중에 보통선거, 평등선거가 어떻게 수많은 난관을 헤쳐나가면서 원칙으로 자리 잡았는지 그걸 조금이라도 공부를 했다면 절대 할 수 없는 얘기를 김원경은 청년들 앞에 한 겁니다. 도대체 이런 분이 대학 교수였습니까? 이런 분이 건강원 부원장이었습니까? 이런 분이 민주당의 혁신위원장이라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이 말이 왜 합리적입니까? 이게 합리적이라면 민주주의는 오히려 세금을 많이 내고 공적인 업무에 앞장을 쓴 사람들이 더 많은 표결권을 가져야 합니다. 노숙자들에게는 투표권을 주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말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에게도 투표권을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무학자들, 몸이 아픈 환자들에게도 투표권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김원경은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오해가 아주 깊은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뒤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젊은 사람들과 1대1 표결을 해야지? 민주주의 국가에서 1인 1표 선거권이 있어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다. 참 기가 막힙니다. 그 나이 든 사람이 지금까지 국가에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하고 그리고 수많은 세금을 낸 것은 무엇으로 설명을 해야만 합니까? 김 위원장은 아들과의 대화에서 투표장에 젊은 분들이 나와야 그 의사가 표시된다고 결론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신문들은 김원경의 발언은 남은 수명에 비례해 투표권에 경중을 주는 게 합리적이라고 해석될 수 있어서 노인 비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썼습니다. 참 점잖게 쓴 겁니다. 솔직히 김원경은 법학자라는 말이 무색하게 민주주의를 아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면 혁신위원장이라는 감투를 써서 지금 제정신이 아니거나 말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김원경의 설화가 처음이 아니라며 반복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한 둘만 살펴볼까요?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혁신위원장 선임 직후에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을 두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엄청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렇습니다. 돈봉투 사건이 검찰에 의해 만들어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참, 업무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야 합니까? 검찰이 돈봉투 사건을 만들었다고요? 결국 며칠 뒤에 김원경은
돈봉투 사건 알고 보니까 심각한 사건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자신이 말을 고쳤습니다. 김은경은 또 이 7월 16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낙연을 향해 이런 말을 쏟아냈습니다. 당내 개파를 살려 정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아니 개파를 살려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 누구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낙연이 통합의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개파 정치를 하고 있다고 공격을 한 셈이 됐으니 아무리 친명일색의 혁신이라고 하지만 너무 나갔던 것입니다. 결국 김은경은 이틀 뒤인 18일 라디오에 출연해서 맥락을 잘라버린 부분 때문에 오해가 생겼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정말 그런 겁니까? 김은경은 또 7월 20일 라디오에서 당내 초선 의원들을 코로나로 항역제한을 겪은 학생들이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초선이 코로나 때 딱 그 초선들이다. 소통이 잘 안 되는 느낌이 들었다. 아마 코로나 때 비대면 강의를 했으니까 학생들을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학력이 너무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소통이 잘 안 된다. 이렇게 느꼈다는 건데 솔직히 김은경 교수가 코로나로 인해 수준이 낮아진 것은 아니고요. 저는 오늘 아드님과의 그 대화를 들으면서 정말 황당하다는 느낌을 지금까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당내에서도 황당하다는 반응부터 이재명도 초선이라는 말까지 반발이 나왔죠. 어떻든 이번 김은경의 노인 폄하 발언 파장은 아주 클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주의의 평등선거, 보통선거 대원칙과 반하는 주장으로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논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번에 김성태 봐주기의 진실은 무엇일까? 조금만 살펴보겠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과연 김성태 봐주기인가 아니면 야당이 사법 정리를 모욕한 것인가? 지금 논란이 분분합니다. 아니, 논란이 분분하다기보다 편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솔직히 변호사들은 물론 사법부도 이제 진영으로 갈린 것처럼 보입니다. 과거 우리법 연구의 중심으로 이념 편향적인 법관들과 그리고 외관적으로 민주화를 외치는 것으로 포장된 민변이 법조계 선을 꺼 왼쪽에 있는 단체 그리고 나머지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둘로 딱 나누기 시작했다면 지금은 법조인 스스로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나는 좌파다. 나는 우파다. 스스로 이마에 자랑스럽게 찍혀있는 낙인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과연 김성태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상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을 두고 민주당은 그룹 회장 김성태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것도 이재명부터 그 주장에 가담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본격적으로 확진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이 상방울 김성태의 주가 조작에 대해서도 봐주기를 일관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자 한동훈 장관이 당대표 수사를 막기 위한 사법 방해라고 받아친 것입니다.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참 긴 이름이죠. 박범계가 위원장입니다.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이 대책위원회는 이날 낸声明에서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이렇습니다. 김성태에 대한 공소장을 분석한 결과 검찰이 국보법, 국가보안법이죠. 그리고 특경가법, 이 특정민재 가중처벌법, 이 특경법 위반 혐의는 물론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대책위는 김성태의 반복적인 주가 조작 행위로 이득을 보았다는 의혹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본시장법 제176조 시세 조정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상방울 계획사 나노스를 언급했습니다. 검찰은 김성태를 기소하면서 상방울 그리고 나노스, 광림의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278조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했는데 민주당은 검찰이 176조 시세조정 혐의는 적용하지 않아 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대책위는 상방호는 북한과 남북 경협 합의서를 체결한 뒤에 이를 주식시장에 흘려 실제 크게 대북 사업을 벌이지 않고도 소위 대북 테마주로 만들어서 손쉽게 주가를 띄웠다면서 검찰이 이런 객관적 증거를 무시한 채 김승태가 북한과 맺은 기본합의서의 이행계약금 500만 달러를 상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서 내준 스마트팜 사업비용 500만 달러로 엉뚱하게 둔갑을 시켰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뒤에 덧붙인 말이 그래서 놀랍습니다. 검찰이 나머지 범죄도 언제든 추가 기소를 해서 중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김승태와 그 주변인들을 압박해 방북 비용 대납이라는 거짓 진술을 조작해내기 위한 것 아니냐. 자, 재미있는 것은 이재명이 상방울 김승태를 두고 거미줄에 걸린 나비로 묘사를 했다는 뉴스입니다. 글쎄요, 거미줄에 걸린 나비. 저는 거미줄에 걸린 모기 파리는 많이 보았는데 거미줄에 걸린 나비는 참 그렇게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주 어릴 때 보았을까요? 이재명은 상방울 그룹이 대북 송금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승태를 미신고 외환거래 혐의, 그러니까 외환관리법 위반을 적용해서 재판에 넘긴 것에 대해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노상 강도를 경범죄로 기소한 이상한 검찰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재명은 27일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검찰은 김승태가 800만 불을 해외로 빼돌려, 이 800만 불을 해외로 빼돌린 것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그리고 북한에 몰래 주었다. 이건 또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그렇게 북한에 몰래 주었다고 공소장에 써놓고도 막상 기소는 중범죄를 싹 다 빼고 경미한 미신고 외환거래, 그냥 외환관리법 위반만 적용을 했다. 이재명은 또 언제든지 김승태를 중범죄로 공소장 변경이나 추가 기소가 가능하다며, 그래서 김승태는 거미줄에 걸린 나비 신세라고 했습니다. 아마 김승태가 그 페이스북 글을 봤으면 정말 이빨을 어드득 갈았을 수도 있습니다. 검찰이 김승태에 대해 사실상 봐주기 기소를 했다는 주장이니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상방울이 북한에 보낸 돈이 자신을 위한 대납금이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정면에서 반박을 했습니다. 이재명은 검찰과 김승태는 이 돈이 회토류, 광산 등 독점 개발권 확보와 자신의 방북 추진을 위한 로비 자금이 아닌 이재명을 위한 대납금이라고 한다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북한이 상방울이 써준 독점 개발 합의서는 무료였고 김승태 방북 추진도 무료였다는 것인가? 그러니까 800만 불은 다 김승태에 관련된 돈이다. 회토류 독점 개발권, 그 대가, 그리고 300만 불은 자신이 아닌 김승태의 방북 대가다. 이런 주장인 것입니다. 이어 이재명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방북비를 300만 불이나 받고 자신에 대한 초청장을 안 보냈다는 것인데 이해할 수 없다. 만약에 300만 불이 자신에 대한 방북의 대가라면 자신에 대해서 응당 초청장이 왔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반박인 것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김승태에 대한 검찰 기소를 두고 봐주기 기소라며 비판을 했고 고발을 검토하겠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대변인 한민수가 브리핑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회유와 협박, 사법 거래와 봐주기 기소가 윤석열 검찰의 수사 방식이냐. 민주당은 검찰이 제1야당 대표를 탄압하기 위해 회유와 봐주기 수사를 한다면 관련 혐의에 대한 고발을 검토할 것이다. 자, 이제 다른 문제 하나만 찍겠습니다. 북한 문제입니다. 북한이 27일, 그러니까 이틀 전 전승절이라 부르는 6.25 전쟁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심야에 열병식을 벌였습니다. 남북한이 이 70주년 행사를 답했죠. 북한은 이날 오후 8시쯤 식전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북한이 야간에 열병식을 하는 것은 2020년 10월, 그러니까 2년 반 전 10월 달에
노동당 창건 75주년 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4번째입니다. 그 전에 2018년 9월 정권 수립 70주년 열병식까지는 오전에 개최를 했습니다. 대낮에 한 것이죠. 김정은이 이처럼 야간 열병식을 벌이는 것은 조명을 통해 극적인 효과를 끌어올리려 하는 그런 의도인데 전 세계에서 보기 힘든 장면입니다. 아니 다른 나라는 아마 야간에 열병식을 하는 예가 전무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북한이 열병식을 연 것은 지난 2월 이후 지금 5개월여 만입니다. 열병식에는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도 참석을 했는데 한미일 공조에 맞서 북중러의 삼각 밀착을 과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김정은은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 등 러시아 대표단을 직접 환대하고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과 함께 전승절 기념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중국은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위원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우리로 치면 국회 부의장 직입니다. 이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인 리흥중을 단장으로 대표단을 꾸렸고 러시아는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각각 파견했습니다. 열병식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괴물 ICBM으로 불리는 화성 17형 ICBM과 그리고 화성 18형 ICBM이 등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신은 김정은이 열병식에서 할 연설을 주목을 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연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끈 것은 프레이드에 나선 신무기들입니다. 북한은 이날 고고도 무인 정찰기와 그리고 무인 공격기를 공개했습니다. 고고도 무인 정찰기 다들 아시죠? 우리도 박근혜 대통령 때 글로벌 호크기 4대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공개를 한 이 무기들은 미국의 글로벌 호크 및 MQ-9 리프와 동체가 아주 흡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을 비교를 해보니 거의 똑같습니다. 외신은 짝퉁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이 28일 보도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새로 개발 생산되어 우리 공군에 장비하게 되는 전략무인 정찰기와 다목적 공격형 무인기가 열병 광장 상공을 선회하면서 시위 비행하였다.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이 글로벌 호크기를 북한에서 제작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누가 제작을 맡았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북한판 글로벌 호크는 한국 공군의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 RQ4와 모양새부터 동체에 새겨진 글씨까지 아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신형 무인기들의 이름을 샛별이라고 명명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28일 방송을 통해 전날 오후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개최된 열병식 내용을 보도를 하면서 열병식 시작 전에 신형 무인기가 광장 상공을 비행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중앙TV는 무인기가 비행하는 모습을 설명하면서 새로 개발된 전략무인 정찰기라고 하고 그리고 샛별 4호기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앞에 1호기, 2호기, 3호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우리 글로벌 호크기도 4대가 한 조입니다. 다목적 공격형 무인기는 샛별 9호기라고 칭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한편 이날 열병식에는 북한이 핵 의뢰라고 주장하는 해일이 등장을 했습니다. 핵 의뢰 이름이 해일입니다. 북한은 올해 초 남한의 해안도시와 군사시설을 겨냥한 핵 의뢰 인수 중 이 전략무기체계 해일 시리즈 시험 발사를 3차례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우리 경제가 생각처럼 쉽게 회복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어제 제가 드렸죠. 2년 연속 감세로 5년간 세수는 무려 89조나 덜 그쳤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생각해서 빚을 더 낼 수도 없을 텐데 과연 나라 살려면 괜찮을까요? 이런 판에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규모는 적지만 감세 카드를 또 내밀었습니다. 감세를 통한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로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끌어내는 낙수 효과를 이어가겠다는 취지입니다. 감세가 역설적으로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보수들이 일치된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미 40조가 넘는 세수 결손이 예고되는데 또다시 5천억 원에 달하는 감세 정책이 나오면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부담이 될 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등이 특히 구설에 올랐습니다. 이 결혼자금 1억 5천만 원 곱하기 2, 3억까지 증여세를 공제를 해준다. 이 공제 확대는 거의 모든 신문에 일면에 다뤘습니다. 일면 헤드라인으로 뽑은 신문도 2개나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좌파들은 이를 두고 감세 혜택이 대부분 기업과 고소득자에 집중된 점을 지적을 하며 지난해에 이은 부자 감세 2 이런 혹평까지 내놨습니다. 과연 신혼부부 2사람에게 1억 5천만 원씩 3억 원에 대해 증여세 공제를 하는 것이 부자 감세란 말입니까? 저는 택도 아닌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자금 1억 5천만 원 증여 비과세가 부자 감세다. 정말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부자 감세라는 말을 믿으십니까?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가 고소득 중산층을 위한 제도라는 비판을 하는 이들은 애초에 부모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을 수 있는 청년들이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망설인다는 발상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회에 질세라는 명분으로 온갖 편법으로 탈세를 하는 것을 안다면 이 1억 5천만 원 비과세를 두고 부자 감세라는 말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정부 세입은 누적법으로 5년간 총 3조 원 이상 줄어듭니다. 세수 감소를 통해 적극적인 기업 활동을 끌어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이 된 것입니다. 지난 24일 추경호 장관이 세법 개정 취지를 설명하면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경제 운용을 민간 시장 중심으로 전환,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 및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을 뒷받침하기 위해 과감한 개편을 추진했다. 이게 보수 정부의 정책입니다. 탈규제 민영화, 작은 정부 감세. 이런 정책들은 규제를 줄이고 자유를 확대하면 투자는 늘어나고 필연적으로 파이는 커진다는 정책입니다. 이번 감세는 지난해 단행된 세제 개편에 비해 규모는 아주 적어졌습니다. 소규모입니다. 그러나 누적이 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내년부터 감소할 세입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세제 개편으로 2023년부터 5년간 총 64조 4,081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5년간 그러니까 1년에 한 12, 13조 세수가 감소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번 세법 개정 효과를 더하면 5년간 세입이 약 67조 5천여억 원 줄어들게 됩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예측은 이보다 훨씬 더 큽니다. 지난해 세제 개편으로 마이너스 72조 4천억 원, 그리고 반도체 등 국가 전략기술 세액 공제 확대가 마이너스 13조 원, 올해 세법 개정안으로 마이너스 2조 9천억 원, 이를 모두 합치면 2022년부터 2028년 총 6년 동안 감세 효과는 89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의문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감세 효과로서 투자가 활성화되어서 오히려 경제가 파이가 커지면서 늘어나는 세수는 또 얼마일까요? 왜 그것은 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는 올해 예고된 세수 펑크가 부담으로 작용을 한다는 점입니다. 이미 올해 40조 원 이상 세수 결손이 예견이 된 상황입니다. 반도체 업황 부진이 제일 아픈 대목입니다. 거기에다 중국 수출 부진 등이 맞물리고 또 부동산 시장 침체까지 겹쳤습니다. 결국 우리 세수 3대 세목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가 모두 떨어졌습니다. 언론에 나온 석병문 여의대 경제학과 교수의 염려가
그래서 피부에 와닿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걱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습니다. 내년에도 경제가 안 좋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인데 대규모 감세가 한 번에 몰려 올해와 같은 세수 평가가 재인이 되거나 본 예산 자체가 축소될 수 있다. 자, 어쨌든 이번 세제 개편의 최대 소외자는 고소득자 대기업이라는 지적이 좌파들로부터 나왔습니다. 부자 감세다. 그러니까 고소득자만 혜택을 본다. 이런 주장이죠. 기재부는 세법 개정에 따라 세부담 경감 효과는 서민과 중산층이 6,302억 원, 그리고 고소득자가 710억 원, 대기업이 69억 원, 그리고 중소기업은 425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총 근로자 1991만 명 중에 서민 중산층에 해당하는 수는 1760만 명이며 심지어 이 중에 약 600만 명은 세금을 전혀 내지 않습니다. 전체 세금 내는 사람 중에 40%가 세금을 내지를 않죠. 그래서 실제 감세 혜택은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더 클 것이라고 추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일리는 있기는 있지만 과연 그게 타당한 주장일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민주당 지지율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어제 나왔습니다. 그것도 한국갤럽입니다. 갤럽이 25일부터 27일 3일 동안 조사를 한 결과 국민의힘이 35%, 그분은 민주당 지지가 29%, 정의당이 4% 순이었습니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놀랍게도 민주당 지지율보다 높은 31%에 이릅니다. 한국갤럽은 이번 민주당 지지도는 현 정부 출범 후 작년 6월 말 28%를 기록한 데 이어서 최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한 달간 흐름을 보면 민주당 지지도가 점진 하락세라고 했습니다. 천천히 내려오고 있다. 놀랍게도 수도권에서도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건 갤럽만 그렇습니다. 서울은 국민의힘이 31%, 민주당이 30%, 인천, 경기는 국민의힘이 33%, 민주당이 29%, 그리고 대전, 세종, 충청에서는 국민의힘이 39%, 민주당이 28%. 대전과 세종은 지난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전승을 거뒀죠. 그래서 이대로라면 다음 총선에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자, 이제 그 구슬을 꿰 사람을 찾는 일이 급해졌습니다. 솔직히 수도권 121석을 채울 사람이 없습니다. 보수를 참청하는 자들은 정말 많지만 청년들부터 그렇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나도 보수, 너도 보수. 정말 많은데 보수는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우파라고 할까요? 우파를 참청하는 사람은 정말 많습니다. 근데 우파의 가치를 진정 알고 있는 자는 없습니다. 자유를 외치는 자들도 많지만 진정 자유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전은책이었습니다.